소련군이 지금 베를린을 공격하고 있고 베를린이 점령당할 위기 상황에서 진격해오는 소련군을 막을 만한 병력이 모자란 상태에서 독일 청소년까지 동원해서 전투를 치르고 있던 거예요. 끝끝내 독일 국민들에게 히틀러는 영웅이었던 거예요. 독재자이긴 하지만 정변이라든지 쿠데타라든지 폭동이 일어나서 무너질 것 같았었는데 독일 국민들이 끝끝내 히틀러에게 대한 충성심을 버리지 않았다는 얘기죠. 히틀러는 어떤 지도자였나요? 예,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지금 1941년 6월, 7월, 8월의 상황이 있던데요. 나치 독일의 강력한 기갑 부대 그리고 이제 보병이 러시아 평원을 아니면 우크라이나 평원을 진격하고 있는 장면이겠죠. 자, 그리고 여러분들 이게 그 가운데 있는 인물이 그 히틀러란 것은 이제 딱 보이시죠? 그리고 혹시 그 왼쪽에 있는 인물이 누군지 혹시 아시겠습니까? 에리히 만슈타인이라고 하는 독일의 장군이고 가장 그 명장 소리를 듣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히틀러와 이 독일 장군들이 지금 지도를 보면서 작전 회의를 하고 있는데요. 많은 경우에 또 히틀러에 관해서 오해하고 있는 측면이 독일은 아주 뛰어난 명장들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 명장들의 손발을 올가매고 실력을 발휘하지 못하게 만든 바보 같은 최고 지도자가 바로 히틀러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죠. 그래서 독일의 명장들이 어떤 작전을 수립하고 그 작전을 펼치려고 하면 그리고 또 그것이 실제로 수행이 되면 독일이 충분히 이길 수 있었는데 군사학에 관해서 아무것도 모르는 히틀러가 정말 그 흔히 할 말로 쥐뿔도 모르는 주제에 이 독일 명장들의 작전에 일일이 개입을 해가지고 그 간섭을 하고 그래서 아주 그 뭐랄까요 계획이 어그러지게 만들고 장군이 반발하면 또 속이 좁아가지고 그 장군을 다 해임하거나 쫓아내버리고 그 빈자리에 자기 말을 따르는 아부만 잘하는 실력 없는 장군들을 그 넣어서 전체 전쟁을 그 망쳤다 이런 식의 그 통념이 있는데 이 통념은 통념일 뿐이고요 역사 사실과는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실 그 히틀러를 아마 직접 만나서 얘기를 해보면 아마 밀리터리 매니악이라고 하는 느낌을 받을 거예요. 군사학이라든지 그 군사사에 엄청난 지식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그 전략 회의를 할 때 이 전략 수립의 그 어떤 타당성을 놓고 어떤 장군과 독일 장군과 히틀러가 대립을 하게 될 때요. 결국 그 군사학 그 지식 배틀에서 항상 독일 장군이 히틀러에게 진 거예요. 훨씬 더 많은 사례를 알고 있었고 세부적인 어떤 전략 전술에 관해서도 조회가 있었고 그다음에 과거의 전쟁에 관한 지식도 풍부했기 때문에 그 독일 장군들도 히틀러를 함부로 할 수 없었다는 얘기죠. 그래서 제가 그 히틀러가 뭐 군사학의 천재라든지 어떤 뭐 그 위대하다는 얘기가 아니라 우리가 알고 있는 히틀러가 대개는 군사학의 문외한 아마추어라고 생각을 하는데 절대 그렇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비록 한계가 있고 약점도 있고 실수도 많이 했지만 그렇게 그 못난 어떤 군사 지도자는 아니었고 어떤 경우에는 장군들보다 더 뛰어난 측면도 있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제 그런 식으로 어떤 군사학 그 지식이라든지 원래 전략 전술 개념에서도 우리가 좀 통념을 그 깨야 되겠지만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이 제가 이제 이 사진을 보여드리는 이유가요. 결국 전쟁을 수행할 때 이 전쟁 최고 지도자였던 히틀러와 그 전쟁을 야전에서 수행하는 장군들과의 관계가 중요한데 우리가 생각할 때 히틀러는 독재자였으니까 그리고 장군들을 자기 마음대로 주무르면서 철저히 힘의 어떤 역관계가 있어서 장군들이 히틀러에게 종속된 관계였을 것이다 생각하기 쉬운데 좀 사실과 다릅니다. 이 역사의 사실이 장군들과 히틀러 사이에는 항상 알력관계, 갈등관계, 충돌이 있었어요.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요.
아시겠지만 히틀러는 평범한 집안 출신이고 그리고 젊은 시절에는 아무것도 가진 거 없이 거의 뭐 노숙자 수준의 생활을 하던 밑바닥 인생이었다가 출세를 해서 나치당의 그 당수가 되고 그리고 정치계에서 산전수전 겪으면서 결국 권력을 잡고 나치 체제를 만들고 독일을 이끌게 된 사람이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쉽게 말하면 그 자수성가한 사람이에요. 반면에 독일 장군들 같은 경우는 또 독일 장군들도 상당히 많은 스펙트럼이 있지만 가장 전형적인 독일 장군은 독일 귀족 출신입니다. 좋은 집에서 태어나서 어렸을 때부터 좋은 교육을 받고 그 다음에 그 사관학교에 가서 훈련을 받은 다음에 그다음에 뭐 집안 좋고 연줄 좋고 학력이 좋으니까 당연히 그 장군이 되겠죠. 이렇게 성장을 한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이 귀족 출신 독일 장군들과 서민 출신이라고 할까요? 아니면 자수성가한 히틀러 사이에 정말로 이게 맞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독일 장군들의 입장에서 그러니까 귀족 출신 독일 장군들에서 입장에서 보면 저 인간은 정말 별 볼일 없는 놈인데 어떻게 그 운 좋아가지고 최고 권력자가 돼서 내 위에 있는 사람이다. 그리고 뭐 나처럼 아주 그 뭐랄까요? 예, 뼈대 있는 집안 출신도 아니고 체계적인 교육을 받지 못한 그런 사람이다라고 생각했던 것이고 히틀러가 볼 때는 장군들이란 존재는 실력도 없는 것들이 아빠 찬스, 엄마 찬스 써가지고 저 자리에 올랐고 또 그다음에 뭐 논쟁을 해보니 군사기관에서 잘 알지도 못하고 실력도 별로 없는 것 같더라. 이렇게 서로 간에 이제 그 질시하고 대립하는 관계였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식의 어떤 상황이 전쟁 내내 그 진행이 되었고 그래서 기업으로 치자면 이 회장하고 이 사장단이라고 하나요? 그러니까 기업 총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각 그 뭐랄까 그 지사들의 어떤 사장들이 있을 텐데 이 기업 총수와 이 사장단이 계속 투탁투탁 싸우는 그런 상황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그 인터넷에서도 그 거의 밈으로 돌 텐데 혹시 저 다운폴이라고 하는 영화, 몰락이라는 영화에서 이게 히틀러의 맨 마지막 일주일을 다룬 영화인데 거기 보면 지하 벙커에서 작전을 하다가 그 히틀러가 완전히 폭발을 해가지고 엄청나게 화를 내는 장면이 있죠. 영화에 나옵니다. 그리고 그것이 여러 가지 그 상황에 이제 패러디해서 되는데 혹시 아마 그거를 보시면 알겠지만 거기에 그 거의 미친 사람처럼 히틀러가 그 화를 내다가 이런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정확한 워딩은 제가 이제 그 기억을 못하지만 대강 이런 분위기거든요. 나는 가진 거 없이 출발을 해서 이런 자리에 올랐는데 이 독일 장군들이라는 놈들은 엄마 찬스, 아빠 찬스 써가지고 저 자리에 올라서 사관학교에서 맨날 그 충이나 배우고 포크질, 라이프지라는 어떤 그런 거나 배우면서 군사학에 아무것도 모르는 그런 능력 없는 장군들이 내 발목을 잡아서 결국 우리가 전쟁에 지게 생겼다. 이런 말을 하는데요. 그러니까 이런 말이 히틀러가 쉽게 말하면 막판에 몰려서 이성을 잃어버리고 막 비판했던 것이 아니라 이게 바로 그 대사가 바로 히틀러와 독일 장군들의 관계를 말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또 이제 또 재미있는 대사가 실제로 그 영화를 보시면 알겠지만 그 영화에서 히틀러가 하는 대사가 그러니까 시나리오 작가가 쓴 게 아니에요. 원래 실제로 있었던 그 히틀러의 마지막 그 한 달을 재구성한 역사적 문건들이 있는데 그 문건에 기반해서 그 대사를 만든 거거든요. 그래서 그 허구가 아니라 실제 그 히틀러가 그런 말을 합니다. 그래서 장군들을 그 비판하고 비난하고 그 독일 장군들이 실력이 없어서 자기가 졌다, 독일이 졌다라고 하는 넋두리를 하면서 어떤 말을 하냐면 1938년에 소련의 스탈린이 소련의 군부 숙청을 했듯이 우리 독일도 독일 장군들을 다 숙청을 했어야지 내가 이 모양 이 꼴이 안 됐을 텐데 그때 숙청을 못한 것이 천추의 한이다 이런 말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 영화를 보시면서 스탈린처럼 숙청하지 못해서 내가 졌다란 말을
정말로 그 히틀러가 정신 나가서 하는 미친 사람의 넋들이라고 생각하실 경우가 있는데 사실 그게 어떻게 보면은 맞는 얘기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독일 군부가 귀족 출신의 장군들이었고 이 장군들을 철저하게 휘어잡지 못하고 히틀러라고 하는 정치 권력과 어정쩡한 공생관계, 어정쩡한 갈등 관계를 유지하면서 전쟁을 수행했기 때문에 결국 전쟁이 질 수밖에 없었다는 얘기죠. 그래서 요약을 하자면 그 히틀러란 인물은 통령과는 달리 군사학의 문외한이 아니었다. 나름대로 군사학의 지식이 있었다. 천재급은 아니었지만 최소한 중간 정도는 되고 있었고 높이 치자면 준재 정도는 됐었다는 얘기죠. 그런 상황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고 결국 전쟁을 수행하는 히틀러의 가장 큰 약점은 귀족 출신 독일 장교단, 특히 장군들을 휘어잡지 못하고 그들과 사사건건 대립하거나 아니면 이견이 생겼고 이것을 조정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전쟁을 수행했기 때문에 패전이 불가피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독일 그 장군들과 히틀러의 알력 관계가 독일의 패전이라고 하는 결과를 그 다른 설명일지 모르지만 그 여러 가지 요인 중에 가장 중요한 요인임은 분명하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히틀러의 어떤 그 스타일을 한번 설명드릴 수 있을 듯합니다. 스탈린은 어떤 지도자였나요? 정말로 그 운명의 라이벌이겠죠. 나치 독일의 히틀러의 상대였던 소련의 스탈린을 한번 살펴볼 텐데요. 자, 이제 제가 사진을 하나 가져왔는데 단체 사진일 텐데 가운데 앉아 있는 인물이 바로 스탈린이겠죠. 그리고 당시 소련의 붉은 군대를 지휘했던 장군들이 다 그 사진에 포진해 있는데요. 제가 이제 이 사진을 가져온 것은 스탈린과 소련군 장군들 간의 관계가 히틀러와는 달랐다는 얘기입니다. 물론 이 스탈린이 상당히 그 고압적인 측면도 있고 까다로운 상관이었습니다. 하지만은 이 장군들과의 관계가 통령과는 좀 다른 측면이 있는데요. 우리가 제2차 세계대전, 특히 이제 그 소련군을 다루는 영화를 보면은 작전에 실패한 소련군 장군들을 스탈린이 붙잡아다가 총살에 처한다든지 아니면 뭐 고문한다든지 이렇게 생각을 하기 쉬운데요. 그것은 정말 영화의 이미지라든지 선입견일 뿐이지 실제로 전쟁 동안 스탈린이 그렇게 그 거친 방법으로 비체계적인 방법으로 장군들을 대하지는 않았습니다. 제가 그 좀 자료를 꼼꼼히 그 분석을 해봤더니 1941년 6월에 전쟁이 시작돼서 1945년 4월 말까지 독일과 대결을 할 때요. 기습 공격을 당해서 소련군이 거의 완파되고 붕괴 상태가 됐을 때 그때 그러니까 그 장군 2명을 군법회의에 회부해서 총살을 하게 됩니다. 이게 1941년 6월 7월의 상황이었거든요. 그리고 그 1941년 그 11월, 12월에 그러니까 나치 독일이 모스크바 코앞까지 와서 모스크바를 점령할까 말까 이런 정말 위기 상황에서 스탈린이 그 작전 실패의 책임을 물어서 8명인가 9명의 장군, 아니 10명 약간 그 안팎일 텐데 그 10명의 장군들을 또 군법회의에 회부해서 유죄 판결을 내리고 총사령에 처하게 되죠. 그래서 지금까지 한 11명, 12명 정도의 그 소련군 장군들이 그 스탈린의 어떤 미움을 사고 책임을 추궁받아서 목숨을 잃는데 그 다음에는 그런 식으로 뭐랄까요, 스탈린이 화가 나서 총사령에 처해라 라고 했던 장군이 없습니다. 전선에서 전사하거나 아니면 매복에 걸려서 전사한 장군이 있을지 몰라도 스탈린의 어떤 직접적인 지시로 총살을 당하거나 제거된 장군들은 없다는 얘기죠. 이런 것은 분명한 역사적 사실이고요. 자, 그리고 또 한 가지가 1938년에 그러니까 전쟁이 일어나기 한 3년 전이죠. 국무숙청을 단행했습니다.
그래서 그 1936년에 당이라든지 소련 사회를 상대로 숙청을 자행해서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다는 사실들은 널리 알려져 있고, 이게 바로 이제 보통 이제 흔히 말하는 스탈린 대숙청, 그다음에 또 역사학자들은 대테러라고 하는 표현을 쓰는데요. 그런데 1937년, 38년까지 이 전 세계 사람들이 소련에서 이루어지는 숙청을 보면서 그래도 이 나치 독일의 어떤 침공 위협이 있는데, 스탈린이 아무리 숙청을 자행하더라도 소련 국무는 건드리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1938년에 국무 숙청을 단행하죠. 그래서 상당히 많은 고위 장성들이 목숨을 잃습니다. 쫓겨나고. 그래서 그때 소련 군부가 엄청난 타격을 입었기 때문에 약체화됐고, 그래서 2년, 3년 뒤에 나치 독일과 싸울 때 연전연패했다. 이런 말을 많이 하는데, 틀린 얘기는 아닌데요. 완전히 맞는 얘기도 아닌 것이,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1941년 나치 독일의 기습 공격을 당할 그 순간에 소련군의 가장 큰 약점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군대 규모는 커졌는데 그 군대의 지휘관들이 아직 양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약점을 보였던 것이고, 이 약점 때문에 이제 나치 독일군에게 연전연패했던 것입니다. 전쟁 초기에. 그럼 또 많은 경우에, 1938년도에 군부숙청을 해서 많은 장군들을 다 죽이거나 아니면은 날려보냈기 때문에 장교들이, 모자랐던 거 아니냐, 이렇게 말을 하는데, 그때 제거되었던 장군들은 다 예를 들면 5성 장군, 4성 장군, 3성 장군, 이런 사람들이고,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군대를 지휘할 때 이제 위관급 장교, 영관급 장교라고 하죠. 위관급 장교는 하급 장교이고, 영관급 장교는 이제 소령, 중령, 대령, 그야말로 중간 관리자일 텐데, 숙청기에 영관급 장교들도 되게 숙청이 대상이 됐지만, 그래서 고생도 하고, 옷도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제 군복 벗고 다 수용소 가서 고생을 했지만, 대개의 경우 영관급 장교들은 1년, 2년 뒤에 다 그대로 복직이 됩니다. 숙청 대상이 되었지만 고위 장군들처럼 목숨을 잃지 않고 대개의 경우 다시 복직이 돼서 현직에 복무한다는 얘기죠. 그리고 그래서 이 군부 숙청 때문에 소련군의 장교들이 양쪽으로도 타격을 입었다는 사실은 역사적 사실과 어긋난다는 얘기입니다. 또 하나가 아까 저번에 말씀드렸던 히틀러와 독일 장군들과의 관계와 연관된 얘기인데, 1938년 군부 숙청의 결과로 참으로 흥미로운 것이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소련군 장교들의 세대 교체가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1938년 군부 숙청 때 목숨을 잃었던 장군들은, 그 중에는 투아스첵스키 같은 어떤 뛰어난 군사 전문가도 있지만, 대개의 경우는 낡은 군사 이론을 가지고 그 자리에 올랐던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이 1차 세계대전의 어떤 경험을 가지고 또 러시아 내전의 경험을 가지고 그 자리에 올랐기 때문에 20세기 초기의 어떤 군사 전략 단계에 머물러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 사이에 무기 체계가 바뀌고 테크놀로지의 변화가 일어나면서 전쟁의 양상이 달라졌거든요. 그래서 새로운 군사 이론을 터득한 젊은 장교들이 포진해 있었는데, 이 젊은 장교들이 고속 승진을 하게 됩니다. 소련군에서. 그래서 낡은 군사 이론을 가졌던 옛 9세대 장군들이 숙청으로 타격을 입고 빈 자리를 채운 소련군의 젊은 장군들은 현대전의 요체를 이해했던 사람들이었던 거예요. 그리고 아무래도 숙청에서 살아남아서 그 자리에 오른 사람들이니까 스탈린은 어떻게 됐겠습니까? 충성심이 입증된 사람이겠죠. 그래서 1938년 군부 숙청을 통해서 소련군이 타격을 입은 것은 사실이지만 우리가 생각했던 만큼 그렇게 심한 타격이 아니었다. 이것도 중간급 장교들은 거의 대부분 복직이 돼서 제자리를 차지하고 있었다.
그리고 강제적인 방법이고 폭력적인 방법이긴 하지만 소련군의 세대 교체가 이루어지면서 현대전의 본질과 요체를 이해한 젊은 장군들이 소련군을 지도하게 되었다. 이것이 궁극적인 소련군의 승리에 아주 긍정적으로 작용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아까 저번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그 히틀러가 죽기 며칠 전에 지하벙커에서 독일 장군들을 비난하면서 제가 저놈들을 다 숙청을 했어야 됐다. 스탈린처럼. 그 말이 이런 설명과 연관이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독일의 전쟁 지도부는 총통인 히틀러와 독일의 장군들이 계속 충돌하고 알력을 빚고 서로 호흡이 맞지 않는 데 반해서 스탈린 같은 경우는 충성심이 확보된 입증된 젊은 세대의 장군들을 요직에 등용했고 그리고 그들과 상당히 건설적인 관계를 유지합니다. 전쟁 상황을 한번 면밀히 들여다보면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히틀러가 스탈린이 마음에 들지 않는 장군들을 다 이 총살대 앞에 세워서 제거했을 것 같지만 전혀 그렇지 않고요. 초기에는 상당히 그 실수도 하고 초조해서 일을 그르치기도 하지만 전쟁의 중반과 후반으로 갈수록 그러니까 스탈린도 상당히 그 지도력에 어떤 물이 오른다고 할까요? 나름대로 그 노하우가 습득이 되고 사실 스탈린도 상당히 군사학의 교육가 깊었어요. 그 스탈린이 제가 그 본 문건 중에서 이 전투기나 폭격기의 디자인을 결정하는 어떤 그 기술자들과 토론하는 장면을 봤는데, 웬만한 어떤 그런 그 실력의 소유자가 아니었다는 얘기입니다. 이 전투기나 폭격기를 설계할 때, 반드시 알아야 될 기본적인 어떤 지식들이 있는데, 그것을 다 알고 있는 상태에서 그 설계자들과 이렇게 토론하고 지시하는 장면을 봤을 때, 군사학의 문외한이 아무것도 모르면서 장군들이라든지 아니면 그 전쟁 그 계획 이반자들에게 그 무리한 요구를 하는 스탈린은 아니었다는 사실이 밝혀지고요. 지금도 저보다 훨씬 더 뛰어난 실력을 가진 어떤 외국의 역사학자들이 이 분야를 공부하면 공부할수록 그러니까 스탈린의 어떤 그 지도력이란 것이 그렇게 만만치 않다. 우리가 알고 있던 것보다 훨씬 더 정교하고 뛰어난 측면이 있다. 이렇게 주장하는 역사학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히틀러와 대비하면 독일 장군들과 히틀러의 관계와 달리 스탈린과 소련군 장군들과의 관계는 상당히 상대적으로 원활했다. 그리고 건설적이었다. 협조적이었다. 스탈린도 나중에는 자기 고집을 피우지 않고 장군들의 쓴소리 내지는 고언을 받아들이고 토론을 하면서 더 좋은 대안을 모색하는 그런 상황을 연출했고요. 또 그런 분위기였기 때문에 전쟁에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아마 지금 화면에 있는 사진은요, 많은 경우에 세대 교체가 이루어진 젊은 세대의 그 장군들이고요. 나이가 든 장군들은 그 스탈린의 의중을 너무너무도 잘 알고 있는 최측근들이었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런 식으로 요 사진을 한번 설명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스탈린의 그 전쟁 수행 방식을 한번 설명드릴 텐데, 혹시 이 그림일 텐데요. 이 그림은 일종의 실사화입니다. 1941년 11월 7일에 지금 붉은 광장에서 소련군이 이 열병식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여기 제가 이제 커서를 한번 표시해 보겠습니다. 여기가 바로 레닌이 레닌 무덤이 이제 우리가 레닌 능묘라고 표현하는데 이게 있고 여기 위에 이제 소련군의 정치 지도자들이 이렇게 서 있거든요. 그 앞을 소련 보병들이 지나가고 있는데
아까 제가 날짜를 1941년 11월 7일이라고 했는데 이때는 독일군의 최고 선봉부대가 모스크바 코앞까지 와 있던 때예요. 그래서 한 번만 더 밀어붙이면은 모스크바가 점령될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런 독일군의 진격을 막아내기 위해서 투입되는 소련군인데 이 군사 퍼레이드를 벌인 다음에 이 사람들이 네우반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곧바로 전선에 투입돼서 독일군과 싸웠다는 얘기죠. 그리고 아마도 이 열병식에 참여했던 소련군 군인들의 70%, 90%는 아마 독일군과 싸우다가 목숨을 잃었을 것입니다. 그만큼 극적인 장면을 사진으로 찍었고 그 사진을 바탕으로 해서 이제 그림으로 그린 건데요. 이 당시에 그 모스크바가 이제 패닉 상태에 빠졌던 거예요. 독일군이 금방이라도 이 모스크바 안으로 들어올 것 같았었고, 이 수도인 모스크바를 잃어버리면 뭐 소련이 버텨낼 재간 없이 무너질 상황이었고, 실제로 이 패닉 상태가 퍼지면서 치안이 무너지고 행정력이 마비될 상황이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 당시 소련 정부의 거의 대부분은 우랄산맥 동쪽 시베리아로 다 소개된 상태, 이전된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스탈린도 그 수도를 떠나서 모스크바를 떠나서 동쪽으로 피신할 그 상황이었는데 요 전날, 그러니까 11월 5일인가 6일인가 스탈린이 결정을 합니다. 자기는 모스크바를 떠나지 않고 모스크바를 사수하겠다. 그리고 이런 열병식을 하면서 대중에게 모습을 드러내는 것이죠. 소련의 최고 지도자인 스탈린이 수도를 버리지 않고 국권이 남아있다. 그리고 결사항전의 자세로 싸우겠다라고 하는 모습을 소련 시민들에게 다 알린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어떤 결정이 정말로 극적인 효과를 불러일으켜요. 그러니까 소련 군인들과 소련 시민, 특히 모스크바 시민들에게 분위기 반전이 일어나서 그전까지 허둥지둥 되면서 살 길을 모색했는데 스탈린 동무가 저렇게 버티고 있으니 우리도 함께 힘을 모아 싸워보자라고 하면서 용기를 냈고, 그런 상황이 주요해서 결국 독일군이 모스크바로 들어오지 못하고 밀려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물론 뭐 장군들과의 관계 내지는 또 어떤 뭐 전술 전략에 관한 이해도 뭐 이런 측면도 있지만 스탈린의 가장 큰 강점은 결정적인 순간에 자기의 존재감을 드러내서 군인들과 일반 시민들에게 투지와 용기를 불러일으키는 측면이 상당히 강했던 거예요. 그것을 본능적으로 알았는지 계산된 측면이었는지 또 따져봐야 하는 문제겠지만 필요한 자리에 국권이 버티고 남아서 분위기 반전을 불러일으킬 능력은 아주 탁월했다. 이 측면이 바로 스탈린의 강점이자 뭐랄까요, 위대한 표현 좀 이상하지만 어쨌든 간에 놀라운 측면이고요. 자, 그 다음에 자, 지금까지는 모스크바 공방전을 설명드렸는데요. 이제는 스탈린그라드 전투로 넘어오겠습니다. 그래서 모스크바를 점령하지 못한 상태에서 독일군이 점령하지 못한 상태에서 전쟁이 장기전으로 이제 넘어가게 되는데요. 그리고 그 1942년에 히틀러가 또 면밀한 계산을 해서 다시 한번 공세를 취하는데 공세 방향을 모스크바로 삼지 않고요. 저 남쪽으로 갑니다. 남쪽 그 카프카즈라고 하죠. 그쪽으로 가서 그쪽에 있는 석유 자원과 각종 지하 자원 이것도 확보하겠다고 주력을 일로 돌리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 그때 그 스탈린이 허를 찔린 거예요. 스탈린 같은 경우가 반드시 히틀러가 다시 공세를 취할 텐데 그때 뭐 반드시 모스크바를 노릴 것이다라고 주력을 모스크바 쪽에 포진해 놨었는데 히틀러는 그런 예상을 깨고 남쪽으로 가서 이 그 카프카즈 쪽으로 갔다는 얘기죠.
근데 그 카프카즈로 갈 때 반드시 거쳐야 될 지역이 바로 이 스탈린그라드예요. 지금은 이름이 스탈린그라드가 아니라 이제 볼고그라드입니다. 그러니까 볼가강에 있는 도시라는 얘기인데, 이 스탈린그라드를 장악하지 않으면 이 남쪽으로 가는 주력의 허리가 끊겨서 엄청난 위협에 처할 수 있죠, 독일군이. 그리고 여기 스탈린그라드를 점령해야 될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이 볼가강이 바로 그러니까 물류의 중심지거든요. 그러니까 이 남쪽에 있는 자원들과 석유들과 뭐 곡물들이 모스크바로 공급되는 이 수송로가 바로 이 볼가강이기 때문에 이 스탈린그라드를 점령하게 되면 보급로를 끊을 수 있었기 때문에 모스크바에도 질적인 타격을 가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이유에서 반드시 히틀러는 스탈린그라드를 차지해야 됐고, 달리 말하면 소련의 스탈린은 이 도시를 또 지켜내야지 전쟁에서 지지 않을 수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1942년 7월, 8월부터 이듬해 2월까지 그 전투가 벌어지게 되는데, 제가 지금 왼쪽에 그 지도를, 전황도를 가지고 왔는데요. 이게 그 강이 바로 볼가강입니다. 그리고 이 볼가강 서안이라고 하죠. 서쪽 기슭에 형성된 도시가 바로 이제 스탈린그라드인데요. 이 스탈린그라드 시의 면적을 100으로 봤을 때 90은 이미 독일군이 점령을 했고, 지금 이렇게 그 빨간색으로 처리된 부분이 마지막으로 남아있는 그 소련군의 점령지대였어요. 요 그 부분까지 독일군이 점령하게 되면 스탈린그라드 전투에서 독일군이 승리하게 되는 것이고, 그렇게 된다면은 소련군은 붕괴될 상황이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저쪽 그 초원에서 독일군이 강력한 기세로 이 스탈린그라드로 접근하고 시가지로 들어가서 처절한 시가전을 벌이면서 소련군을 압박하는 상황인데, 그 과정에서 소련군도 공황 상태에 빠진 적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너무너무도 강력한 상황, 기세로 독일군이 진격을 해왔기 때문에 이 방어를 제대로 못하고 뚫리면서 도저히 안 되겠구나, 우리가 저항해봤자 소용이 없겠구나 하면서 어떤 사기가 땅에 떨어진 상태였었는데, 이 싸움도 그렇지만 이 전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사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무리 그 체력이 좋고 기술이 뛰어나도 어떤 싸우려고 하는 의지가 없는 상태라고 하면은 싸움에 이길 수가 없는데, 그런 상태에 소련군이 처했을 텐데요. 그런 그 패닉 상태에서 이 오른쪽에 있는 이게 일종의 어떤 흔히 말하는 삐라 내지는 어떤 그 전단인데, 이게 스탈린이 내린 명령서입니다. 그래서 러시아어로 니샤고 나잣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우리말로 옮기자면 단 한 걸음도 물러서지 마라입니다. 그래서 허락받지 않는 퇴각을 하는 장교들은 반드시 총살하겠다, 내지는 군법의 회부에서 처절한 응징을 하겠다라고 장교들을 추스렸고요. 그리고 승리할 수 있다. 그리고 투지를 가져라라고 하는 어떤 그런 메시지를 일반 병사에게 전달하면서 이 분위기 반전을 모색을 했는데, 또 이게 귀신같이 먹게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 전까지만 이 니샤고 나잣, 단 한 걸음도 물러서지 말라는 스탈린의 명령이 나오기 전까지 패닉 상태에 빠져서 후퇴를 거듭했던 소련군이 한순간에 투지를 불사르면서 항전을 결사항전에 나서게 되는 상황이 연출되었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아까 모스크바 공방전에서 수도를 떠나지 않고 대중에게 모습을 드러내면서 분위기 반전을 해냈던 것이 바로 스탈린의 가장 큰 장점이라고 했는데, 그 장점이 또 한 번 발휘된 것이 바로 이 스탈린그라드 전투였다는 얘기죠. 그래서 1942년 8월, 9월, 10월, 11월 이듬해 1, 2월까지 정말로 처절한 전투가 벌어졌고, 소련군 병사들과 장교들이 사실은
그 상황을 재구성해 보면요. 인간이라면 그런 상황을 못 버텼을 것 같은 그런 극한적인 상황이 몇 달 동안 지속이 되는데 그것을 버텨낸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그런 식의 어떤 소련군의 투지란 것이 발휘되는 결정적인 계기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스탈린의 명령서였다는 얘기죠. 자, 이런 상황을 설명드리면 그러니까 스탈린이 어떤 성격의 그 전쟁 지도자이냐 그리고 또 어떤 스타일로 전쟁을 지도했는가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자, 그래서 요것도 이제 군사사 좋아하시는 분들은 아마 아실 만한 사진이자 인물일 텐데요. 이 왼쪽에 있는 인물, 이 인물이요. 바로 그 유명한 스나이퍼 바실리 자이체프입니다. 수백 명의 독일군을 저격 총으로 사살한 인물이었고 워낙 전설적인 그 저격수였기 때문에 영화까지 만들어져서 그게 바로 2001년도에 나온 그 에너미 앳 더 게이스의 그 주인공이죠. 근데 이 그 바실리 자이체프가 나중에 회고록을 썼거든요. 그 회고록의 제목이 바로 들레나스자 볼고이 지물리 니에트입니다. 이 우리말로 옮기면 우리에게 볼가강 뒤에는 땅이 없다 이런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잠깐 전으로 가면은 지금 이 소련군이 여기에 남아 있어서 도시를 사수하고 있는데 이 뒤에는 강이 있죠. 그리고 이쪽에 소련군 영토가 있는데 이게 볼가강 뒤에 그러니까 우리 그 동쪽에 땅이 없다고 생각을 하고 싸우겠다는 얘기입니다. 쉽게 말하면은 죽더라도 이 볼가강 서쪽에서 죽겠다는 얘기죠. 그래서 니샤군 나자드라고 하는 스탈린의 명령에 호응하는 소련군의 전투구호가 바로 지금 그 바실리 자이체프가 자기의 그 회고록의 제목으로 삼았던 우리에게 볼가강 뒤에는 땅이 없다 이런 것이었거든요. 그래서 전쟁 지도자인 스탈린이 지시를 내리고 그 지시를 들은 소련군 그 장병들이 용기를 내서 침략자인 그 나치 독일군과 싸우는 이런 어떤 그 심성과 심리를 이런 식으로 한번 재구성해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사실은 이게 역사학자로서 말이죠. 이 제2차 세계대전 특히 독소전쟁을 연구하면서 가끔 설명이 불가능할 때가 있어요. 어떤 물리적인 힘의 관계 내지는 전황을 놓고 볼 때 도저히 그 소련군이 버티지 못하고 붕괴해야지 되는 상황인데 끝끝내 버텨내는 어떤 그런 그 놀라운 어떤 그 변화가 일어나는데 이것은 결국 물리적인 설명이 불가능할 때가 많습니다. 결국은 인간의 심리, 인간의 의지 이런 것으로 설명을 하지 않으면 안 될 때가 있는데 사실 역사에서 그런 경우가 사실은 많지가 않거든요. 그런 경우에 하나가 바로 있더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니샤군 나자 여기에 그 호응하는 소련 장병들의 어떤 전투구호, 들레나스자 볼고이 제물리니엣 이런 것으로 이제 설명할 수 있겠고요. 제가 말씀드리지만 이게 뭐 어떻게 보면 좀 이게 그 심파 쪽의 낭만적인 어떤 그런 걸로 될 수 있지만 도저히 어떤 물리적인 어떤 설명이 불가능할 때 어쩔 수 없이 어떤 인간의 심리, 심성, 의지로밖에는 이 달리 설명할 방법이 없을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경우가 바로 그렇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이것도 유명한 사진이죠. 스탈린그라드 전투 시가전에서 이제 소련군 병사들의 모습을 담은 건데요. 이 사진에 어떤 뭐랄까요? 묘미라고 하는 측면은 좀 이상한데 놀라운 측면이 있습니다. 이 사진에 이게 어떤 장면이라고 보이신가요? 소련군 병사들이 지금 돌진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그 병사 한 명이 쓰러져 있는 거예요. 총에 맞아서. 이것을
연출 사진이라고 보기 쉬운데 연출 사진이 아닙니다. 실제 장면이에요. 근데 이런 사진을 찍으려면요, 사진사가 미친 사람이어야 됩니다. 예, 예. 뭐 저기 팔에 프레스라고 쓰여 있다고 해서 적이 그 사람을 쏘지 않으리란 보장도 없고 총알이 피해갈 리가 없거든요. 실제로 소련군의 종군 기자들은 제가 볼 땐 거의 미친 사람들이었어요. 이렇게 그 가까운 거리에서 이 전쟁의 모습을 담는 종군 기자의 어떤 그런 모습을 좋게 말하면 직업 의식이자 프로페셔널리즘이겠지만 달리 말하면 정신 나간 사람들이다. 아마 그 소련군의 종군 기자들은요, 제가 볼 때는 자기가 사진기라고 하는 총을 들고 적과 싸운다는 개념으로 임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진을 찍을 수 있었던 것이죠. 아마 여러분들 태평양 전선이나 유럽의 서부 전선에서 연합국 그 기자들이 전투 장면을 찍은 것이 있을 텐데 이렇게 지근거리에서 찍은 사진을 보신 적이 없을 겁니다. 아무리 유명한 그 서방의 종군 기자, 예를 들면 로버트 카파 같은 인물도 이런 식으로 그 총알이 빗발치는 전투 그 현장에서 찍은 경우는 없다고 봤을 때 여기서 바로 이제 그 영미군의 어떤 상황과 이 소련군의 상황이 얼마만큼 질적으로 다른가를 알 수 있다는 얘기죠. 자, 그리고 이건 제가 몇 번 다른 데서 설명했지만 이 에너메이트 게이스라는 영화에서 보이는 것처럼 소련군은 이 말도 안 되는 무지막지한 군대여서 인해 전술로 적을 공격한다. 그래서 병사들에게 총도 쥐어주지 않고 돌격하게 만드는 그런 군대였다라고 하는데 이것은 정말로 영화는 영화일 뿐입니다. 서방에서 만든 영화에서 극적 긴장감을 고조하기 위한 방편으로 만들어 허구인 것이지 실제로 소련군은 제2차 세계대전에서 특히 이 스탈린그라드 전투에서 이런 식으로 싸운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소총도 없이 총알 몇 개만 들고 적을 향해 돌격하는 소련군이란 것은 그야말로 허구다, 픽션이다라고 하는 거, 역사적 사실과는 완전히 어긋난다는 사실을 또 한번 강조하고 싶고요. 자, 그리고 1945년 4월 30일에 독일 수도 베를린에서 소련군이 드디어 적국의 수도인 베를린을 점령하고 이 국회의사당에 이 소련 국기를 휘날리면서 나치 독일이 패망했다는 사실을 전 세계에 알리게 되죠. 이러면서 독소전쟁이 끝나게 됩니다. 이 사진이 찍히기 며칠 전에 저번에 말씀드린 히틀러가 지하벙커에서 장군들에게 격분하면서 화를 냈고 1938년에 스탈린이 그런 것처럼 나도 독일 장군들을 숙청했어야지 우리가 지지 않을 수 있었는데 이런 넋두리를 하는 상황이고 그에서 한 2, 3일이 지난 다음에 이 사진이 찍힌 것이죠. 그리고 아마 이런 깃발이 걸릴 때 저 베를린 한편에 있는 지하벙커에서 스탈린은 에바 브라운과 함께 권총 자살을 한 상황일 것입니다. 스탈린과 히틀러는 역사적으로 어떻게 평가되고 있나요? 제가 이제 사진 두 장을 한번 가져봤는데요. 일단 이 사진을 보면 이것은 히틀러가 1945년 3월과 4월 사이에 아마 찍은 사진일 텐데요. 마지막 공식 행사에 참여한 히틀러입니다. 그래서 지금 독일의 어떤 병사들에게 훈장을 수여하고 격려하는 사진일 텐데요. 이게 병사들이 다 10대 소년들입니다. 그래서 독일 사람들이 워낙 키가 크니까 저기 히틀러 바로 옆에 있는 이 친구들은 상당히 이제 어른처럼 보이는데 실제는 10대 후반의 청소년들이고요. 지금 이 히틀러가 이 볼을 쓰다듬고 있는 소년은 그야말로 소년이고 나이가 10대 초반이겠죠.
그래서 소련군이 지금 베를린을 공격하고 있고 베를린이 점령당할 위기 상황에서 진격해오는 소련군을 막을 만한 병력이 지금 모자란 상태에서 10제 독일 청소년까지 동원해서 전투를 치르고 있던 거예요. 그리고 이 청소년들이 용감하게 싸워서 소련군의 진격을 조금이라도 늦추는 어떤 그런 전가를 올렸고, 그래서 히틀러가 잘 싸웠다, 용기를 북돋는다는 차원에서 훈장을 수여하고, 그중에 너무너무 귀여운 소년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볼을 쓰다듬고 있는 장면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불과 4년 전만 하더라도 전 유럽을 석권하면서 영국을 제압하고 유럽의 최고 패권자로 올라가는 것이 너무너무 당연시 보이던 그런 순간이 있었는데, 불과 3년 뒤, 4년 뒤에 이제는 모든 병력을 잃어버리고 이렇게 10대 청소년들에게 무기를 쥐어서 사지로 보내야 되는 상황이 된 것이죠.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아마 20세기를 상징하는 사진들 20장이나 30장을 고르라고 하면 이 사진을 꼭 고르고 싶은 생각이 드는데요. 그리고 이 공식 행사를 마지막으로 히틀러는 지하 벙커로 들어가서 한 달 동안 지내다가 결국 4월 말에 그 권총 자살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히틀러라고 하는 인물이 일반적인 독일 국민들에게 가졌던 어떤 위상이란 걸 생각해 볼 때 참으로 흥미롭고도 놀랍고도 아니면 가슴 아픈 얘기가, 끝끝내 독일 국민들에게 히틀러는 영웅이었던 거예요. 독재자이긴 하지만 독일을 패권국가로 일으켜 세웠고, 그 다음에 우리를 압박했던 영국과 프랑스를 제압을 했고, 그 경제 위기를 넘겼고, 비록 실패했지만 소련과 전쟁을 하면서 거의 승리할 뻔한 그 직전 단계까지 갔던 인물이었다는 얘기죠. 그래서 아마 이 정도 위기에 봉착하게 되면은 누가 보더라도 정변이라든지 쿠데타라든지 아니면 폭동이 일어나서 무너질 것 같았었는데, 독일 국민들이 끝끝내 히틀러에게 대한 충성심을 버리지 않았다는 얘기죠. 그래서 구독자 여러분들 중에 발키리라는 영화를 보시면 알겠지만, 독일 군인들 중에 몇몇이 1944년에 폭탄으로 히틀러를 제거하려고 하는 계획을 실행에 옮겼고, 그것이 실패했고, 그런 식의 사건을 다룬 영화가 있는데, 그런 히틀러를 제거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극히 소수에 불과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마 히틀러가 아주 강력한 독재자라는 사실은 다 알고 있는데, 그 정도로 폭압적인 정치 체제를 유지하고 국민들을 닥달했다고 하면 그의 어떤 상응하는 반발과 어떤 저항이 있어야 될 텐데, 몇몇 아주 소규모의 저항 조직을 제외하고서는 히틀러를 위협하는 저항 조직이 거의 없었던 거예요. 근데 그것은 상당히 역설적인 내지는 가슴 아픈 사실을 얘기해 줍니다. 그게 뭐냐면, 평균적인 일반 독일인들에게 히틀러는 끝까지 독일 민족의 위대한 영웅이었다 라는 사실이었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런 것을 보여주는, 그래서 이런 마지막 순간까지도 독일 국민들이나 일반 병사들은 히틀러가 위대한 어떤 기적 같은 능력을 발휘해서 이 전황을 뒤집을 것이다라고 하는 희망을 끝끝내 버리지 않는 경우도 많이 있었다는 얘기죠. 그래서 1945년 3월, 4월쯤 되면은 독일이 자체 붕괴하거나 아니면 제1차 세계대전 때처럼 병사들이 항명사태라든지 반란을 일으켜서 독일 군대가 자체 와해하면서 전쟁이 끝날 가능성이 있었는데, 제2차 세계대전에서는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았습니다. 근데 그것은 바로 히틀러가 평균적인 일반 독일 국민들에게 가지는 위상이란 것이 그렇게 단순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벌어졌던 것이죠. 사실 이게 더 우리 현대인들에게 더 놀랍고
어떤 무시무시한 그 사실일 수도 있죠. 이런 독재자를 끝까지 추종하고 믿음을 버리지 않았던 사람들이 독일 국민이라고 했을 때 그렇게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독일 국민들이 왜 그렇게까지 비이성적인 선택을 끝까지 유지했을까? 이런 측면을 우리가 눈여겨보면서 역사를 바라봐야지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 독재자를 끝까지 믿고 따랐던 측면이 독일 사람들이 다 바보나 멍청이거나 아니면 정신병자여서 그랬던 것이 아니라 어떤 조금이라도 우리가 어떤 역사의 교훈을 찾지 못하고 합리적인 판단을 못 내리면 이런 식의 그 역설적이고 비극적인 상황이 또다시 되풀이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인식을 해야 될 것이고요. 그런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는 얘기죠. 자, 이렇게 한번 스탈린의 의미를 살펴봤고요. 오늘날 독일에서 수십 년이 흐른 다음에도 지금까지도 이 나치즘에 대한 어떤 경각심 그리고 어떤 공포심을 버리지 않고 계속해서 교육하고 기억을 소환하고 반성하는 이유도 히틀러라는 인물이 단순한 독재자였으면 아마 그런 일이 없었을 것입니다. 그만큼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근본적인 파시즘적인 속성이 언제라도 다시 살아날 수 있다고 하는 그런 상황을 염두에 두고 독일 시민사회가 그런 행동을 하는 것이겠죠. 자, 그리고 이제 한번 스탈린으로 넘어오겠습니다. 이건 1991년에 찍은 사진일 텐데요. 이게 누구의 초상화라고 보이시나요? 이게 스탈린의 초상화입니다. 그리고 할머니가 군복 차림을 하고 스탈린에게 초상화 입맞춤을 하고 있는데요. 사실은 제가 20세기 현대사를 상징하는 사진을 한 30장 고른다고 했을 때 저는 또 이 사진도 한번 넣고 싶은데요. 정말 이 사진이 많은 것을 얘기해 줍니다. 전쟁 지도자로서의 스탈린의 얘기를 해주고 있는데, 스탈린도 마찬가지로 아주 무시무시한 독재자죠. 하지만 평균적인 소련 시민들, 그리고 오늘날의 적지 않은 러시아 사람들에게 스탈린은 단순한 독재자가 아닙니다. 정말로 러시아 민족이 완전히 사라지고 제거될 그런 극한적인 위기를 극복하고 완벽한 승리를 거뒀던 전쟁 지도자로 스탈린을 기억하고 있고요. 아마 이 할머니는 1991년에 아마 이 할머니였으니까 아마 러시아 혁명 때 태어나서 어린 시절을 보냈고 청소년 시절에 스탈린을 지도자로 생각을 하면서 보냈을 것이고요. 그리고 1941년에 나치 독일이 소련을 공격했을 때 아마 이 할머니도 아마 나이가 그때 10대 후반이나 20대 초반이었을 것이고 그때 자원 입대해서 여성 군인으로서 독일군과 싸웠을 것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 당시에 소련 시민들은 스탈린을 위대한 전쟁 지도자라고 생각을 했던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폭압적인 정치 스타일, 그다음에 독재, 숙청 이런 식의 어떤 과오도 많이 저질렀지만 하지만 그런 과오를 덮을 만한 어떤 위대한 리더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존경의 표시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할머니 세대의 러시아 및 소련 시민들에게 스탈린은 과오도 있지만 그런 과오를 충분히 상쇄할 만한 장점과 업적을 이룬 전쟁 지도자일 것이고요. 또 하나가 이게 러시아 문화를 아마 이해하시고 보면 더 많은 의미를 찾을 수 있을 것인데요. 러시아 사람들은 대개 다 이제 그리스도교 정교 신자죠. 네, 기독교 신자일 텐데 이 정교 신앙에서 특히 러시아 정교 신앙에서 특징이 되는 것은 뭐냐면요. 성자나 예수 그리스도의 초상화에 기도를 하고 입을 맞추고 하면은
자기 소원이 이루어진다고 하는 소박한 신앙이 있어요. 그래서 아시겠지만 소련은 무신론 국가고 그리스도교를 억압하면서 종교를 대신하는 공산주의 이념을 표방하고 있는 국가인데 일반 사람들은 사실은 그 공산주의 이념을 뭐 이렇게 이해하거나 습득하기가 쉽지가 않은 것이죠. 그래서 소련 체제에서는요. 예전에 그 소련 이전에 러시아 제국에서 성자의 초상화라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담은 성상화에 해당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이제 스탈린의 초상화였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스탈린을 그런 위대한 지도자, 아니 성자와 같은 존재로 사랑하고 섬기고 존경하면서 거기에 소원을 빌면은 자기의 행복이 찾아올 것이라고 하는 정말 소박한 그 어떤 그런 믿음이 있는데 바로 이 스탈린의 초상화에 입을 맞추는 할머니의 모습이 참정용사 할머니의 모습이 바로 그 러시아의 전통을 설명해 준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공산주의자였던 스탈린이지만 러시아의 전통 속에 녹아들어간 그런 측면이 있던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스탈린 하면 딱 떠오르는 아마 그 단어가 개인 숭배일 겁니다. 그래서 인류의 태양인 이신 스탈린이 뭐 인류와 국민들을 이끌고 행복으로 데려다 줄 것이다. 뭐 이런 식의 뭐 어떤 상황을 얘기하면서 정말로 이해가 안 되는 어떤 스탈린에 대한 존경 뭐 이런 것을 표명하는 그런 개인 숭배가 떠오르실 텐데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스탈린 개인 숭배는요. 사실은 1930년대에 형성된 게 아니에요. 그때도 이제 물론 당과 국가에서 스탈린에 대한 어떤 존경심을 유발하기 위해서 각종 교육을 하든지 강압적으로 그런 의식을 주입하지만 그때는 정도도 약했고 효과도 별로 없었는데요. 전쟁을 거치면서 어쨌든 간에 나치 독일을 물리치고 히틀러를 제압하고 소련을 승전국으로 만들었다는 스탈린의 어떤 업적이 소련 국민에게 어필을 했기 때문에 일정 정도는 또 상당 정도는 자발적으로 그런 숭배가 이루어졌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개인 숭배의 연장성상에서 바로 1991년에 소련 체제는 무너졌지만 일반 소련 시민들 특히 나이든 세대의 소련 시민들에게는 스탈린은 그렇게 한순간에 사라질 존재가 아니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1991년 그러니까 러시아 사회의 한 단면을 담은 사진을 가지고 전쟁 지도자로서의 스탈린이 러시아, 소련의 일반 국민들과 시민들에게 어떤 의미를 지녔는지 한번 설명을 해봤습니다.